새벽 4시. 종로의 낡은 골목 위로 깔린 공기는 서슬퍼런 칼날처럼 차가웠다. 이른 평생을 시계추처럼 살아온 몸은 알람 소리도 없이 눈을 떴다. 40년을 뜨거운 김이 펄펄 나는 곰탕 솥 앞에서 보낸 세월이었다. 무릎 관절이 삐걱거리며 비명을 질렀지만 명자는 익숙하게 몸을 일으켰다. 이 삐걱거리는 뼈마디가 지금의 종로 건물 한 채를 올린 훈장이었다. 목이 말랐다. 갈증을 느끼며 안방문을 열려던 명자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거실 쪽에서 나직한 아주 미세한 기척이 들려왔기 때문이었다. 이 시간에 누가? 아들 준호는 어제 야근이라며 늦을 거라 했고 며느리 수지는 평소 해가 중천에 떠야 일어나는 위인이었다. 명자는 숨을 죽이고 문틈 사이로 거실을 살폈다. 주방에 보조등 하나만 켜진 어스름한 불빛 아래 수진이 서 있었다. 평소에 우아하고 나긋나긋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수진은 무언가에 홀린 듯 식탁 위에 놓인 대추차 잔을 뚫어지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명자의 심장이 불길하게 뛰기 시작했다. 40년 장사를 하며 산전수전 다 겪은 노인네의 촉이었다. 사람의 눈빛만 봐도 그가 돈을 떼먹으러 왔는지 배가 고파 왔는지 단박에 알아채던 그 감각이 머릿속에서 경보를 울렸다. 수진이 품 안에서 작은 종이 봉투를 꺼냈다. 그리고는 주변을 살피듯 고개를 좌우로 휙휙 돌렸다. 명자는 황급히 몸을 뒤로 물려 어둠 속에 숨었다. 잠시 후 사라락 하고 가루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뒤이어 티스푼이 찻잔 벽에 부딪히는 날카로운 금소금이 정적을 깨뜨렸다. 챙챙챙. 그 소리는 흡사 명자의 수명을 깎아먹는 소리처럼 들렸다. 수지는 한참 동안 차를 저은 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방으로 들어갔다. 명자는 한참을 어둠 속에 서 있었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날이 밝았다. 거실로 나온 명자를 향해 수진이 평소보다 더 화사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어제 잠을 설친 것 같으셔서 제가 특별히 대추차 좀 끓여놨어요. 불면증에 이게 최고라잖아요. 수진의 목소리는 꿀을 바른 듯 달콤했다. 명자는 식탁 위에 놓인 붉은 대추차를 내려다보았다. 어젯밤 보았던 그 가루가 녹아든 액체. 향긋한 대추향 뒤로 묘하게 비릿하고 쓴 화학약품 냄새가 코끝을 스치는 것 같았다. 그래, 고맙구나. 그런데 지금은 속이 좀 거북해서 나중에 마시마. 명자의 대답에 수진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아유 어머니, 식으면 맛없어요. 따뜻할 때 한 입이라도 드세요. 제가 정성껏 준비한 건데. 수진은 찻잔을 명자의 손 가까이 밀어 넣었다. 그 손길이 집요했다. 명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짐짓 아무렇지 않으신 척 찻잔을 받아들었다. 그래, 내 방에 가서 천천히 마시마. 아침 기도를 좀 해야 해서 말이다. 방으로 들어온 명자는 문을 잠그고 찻잔 속의 액체를 베란다 고무나무 화분에 쏟아버렸다. 흙 위로 스며드는 붉은 물을 보며 명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설마 내 며느리가 나를? 하지만 의심은 곧 확신으로 변했다. 수진이 외출한 사이 명자는 무언가에 홀린 듯 수진의 방으로 향했다. 평소 남의 물건에 손대는 법이 없는 명자였으나 생존 본능이 그녀를 움직였다. 화장대 깊숙한 곳, 겨울 코트 주머니 안에 숨겨진 서류 뭉치가 있었다. 명자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그것은 3억 원짜리 사망보험 증권이었다. 피보험자는 김명자, 그리고 수익자란 애는 원래 아들 준호의 이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오수진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명자의 개인 인감도장까지 찍힌 채였다. 이럴 수가. 언제 도장을 훔쳐 이런 짓을 꾸민 것인가. 명자는 숨이 막혀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40년을 오직 아들 하나 잘 되라고 그 아들이 데려온 며느리 귀하게 여기며 살아온 세월이었다. 그런데 그 보답이 고작 독이 든 대추차와 내 목숨값 3억이란 말인가. 그때 거실에서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수진이 돌아온 것이다. 어머니, 저 왔어요. 대추차는 다 드셨죠?
거실에서 들려오는 수진의 목소리가 어젯밤의 그 금소금처럼 날카롭게 명자의 고막을 파고들었다. 명자는 재빨리 서류를 제자리에 넣고 안방으로 달려가 침대에 누웠다.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쳤다. 잠시 후 방문이 천천히 열렸다. 수진이 문틈으로 머리를 들이밀고 명자를 살폈다. 명자는 눈을 감고 깊은 잠에 든 척 코를 골았다. 수진이 침대 곁으로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차가운 그림자가 명자의 얼굴 위로 드리워졌다. 수진이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아직 살아있네. 징글징글하게 즐기기도 하지. 명자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으나 이불 속에서 주먹을 꽉 쥐며 참아냈다. 지금 여기서 화를 내봤자 증거도 없고 아들 준호는 절대 제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래 수진아, 네가 나를 죽이려 들었다 이거지? 명자는 어둠 속에서 결심했다. 40년 곰탕 장사를 하며 숱한 양아치와 사기꾼들을 상대해온 배짱이 되살아났다. 내가 고작 너 같은 년한테 당할 줄 아느냐? 오냐,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노망난 노인네가 되어주마. 네가 스스로 네 꼬리를 드러낼 때까지 나는 기꺼이 이 집에 미친 배우가 되겠다. 명자는 천천히 눈을 떴다. 눈빛에는 평소의 자애로움 대신 40년, 가마솥 열기보다 뜨겁고 독한 안광이 서려 있었다. 수진아, 밥 안 주니 밥 줘라. 방문을 열고 나간 명자가 멍한 표정으로 수진을 향해 엉뚱한 소리를 내뱉었다. 본격적인 연극의 시작이었다. 오후의 나른한 햇살이 거실 깊숙이 들어와 있었지만 명자의 방 안은 서늘한 냉기만이 감돌았다.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둔 비단 봉투를 꺼냈다. 40년 곰탕 장사를 하며 밴 습관이었다. 은행 수첩보다 눈앞에 보이는 현금이 더 믿음직스러웠던 시절의 버릇. 빳빳한 5만원권 15장이 있어야 할 봉투 안에는 고작 11장만이 덩그러니 남아있었다. 이게 왜 분명했다. 엊그제 장을 보러 가기 전 확인했을 때만 해도 보름달처럼 꽉 차 있던 봉투였다. 20만 원. 누군가에게는 작은 돈일지 모르나 명자에게 이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집안의 금기가 깨졌다는 신호였다. 명자가 봉투를 들고 거실로 나갔을 때 수지는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잡지를 뒤적이고 있었다. 명자의 인기척에도 수지는 고개조차 들지 않는 채 입을 열었다. 어머니, 낮잠 안 주무시고 왜 나오셨어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수진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하지만 명자는 그 목소리 아래 깔린 기묘한 오만함을 읽어냈다.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식탁 위에 탁 내려놓았다. 수진아, 여기 있던 돈, 네가 가져갔니? 수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잡지를 덮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수진의 눈에는 당황한 기색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귀찮은 파리를 보는 듯한 싸늘함이 스쳐 지나갔다.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어머니 비상금을 왜 가져가요? 15장이었다. 그런데 지금 11장뿐이야. 이 집에 너랑 나 말고 누가 있니? 수진이 피식 실소를 터뜨렸다. 그러더니 천천히 일어나 명자에게 다가왔다. 명자는 자신도 모르게 한 발짝 뒤로 물러넘어섰다. 수진의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다. 독한 꽃향기였다. 어머니, 정말 왜 이러세요?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더니 이젠 사랑까지 의심하시는 거예요. 어제 약국 가실 때 가져가셨잖아요. 벌써 잊으신 거예요? 무슨 소리냐? 약값은 주머니에 있던 쌈짓돈으로 냈다. 이건 손도 안 댔어. 너의 명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수지는 눈 하나 깜깜하지 않았다. 오히려 명자의 어깨를 부드럽게 하지만 강한 힘으로 꽉 잡으며 눈을 맞췄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이러시는 거 준호 씨가 알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드디어 치매가 오셨나 보다 하고 울지도 몰라요. 안 그래요. 치매. 그 단어가 수진의 입에서 칼날처럼 튀어나왔다. 명자는 소름이 돋았다. 어젯밤 보았던 그 가루약, 그리고 사망보험금 서류. 수진은 이미 명자를 미친 노인으로 만들 준비를 끝낸 상태였다. 너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냐?
협박이란요. 걱정하는 거죠. 기억나게 해드릴까요? 수진이 갑자기 거실 서랍장을 뒤지더니 명자의 지갑을 낚아챘다. 그리고는 지갑 안에 영수증 몇 장을 명자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다. 여기 보세요. 어제 마트에서 사신 것들. 이거 다 어머니가 사신 거잖아요. 돈이 어디서 닿겠어요? 여기서 뺏으신 거지. 본인이 써놓고 며느리를 도둑으로 몰면 저 정말 서러워서 이 집 못 살아요, 어머니? 명자는 눈앞이 어지러질했다. 영수증 마트는 준호랑 같이 갔었다. 그런데 왜 수진이 이 영수증을 가지고 있는 거지? 수진은 명자의 혼란을 즐기는 듯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띄었다. 그때 도어락 소리와 함께 아들 준호가 들어왔다. 다녀왔습니다. 두 사람 왜 거실에 서 있어? 명자는 준호를 보자마자 구원이라도 만난 듯 달려갔다. 준호야, 준호야, 내 처가. 수진이가 내 비상금을 가져가 놓고는 나보고 치매라고 우긴다. 저 서류 좀 봐라. 저 영수증도 다 가짜야? 준호의 얼굴에 피로감이 가득 차올랐다. 준호는 가방을 내려놓지도 못한 채 수진과 명자를 번갈아 보았다. 수진은 어느새 눈가에 눈물을 그렁그렁 매단 채 가련한 표정으로 바뀌어 있었다. 준호 씨, 나 정말 너무 힘들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돈이 없어졌다고 소리를 지르시면서 저를 도둑 취급하시는데 제가 아무리 기억을 떠올려 보시라고 해도 막무가내세요. 요즘 부쩍 심해지신 것 같아요. 엄마 정말 왜 그래요? 수진이가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곰탕집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가 얼마인데 수진이가 그까짓 몇십만 원에 손을 대겠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명자를 향한 불신이 깊게 배어 있었다. 명자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40년 동안 홀로 아들을 키우며 뜨거운 불 앞에서 눈썹이 타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번 돈이었다. 그 돈으로 이 건물을 세우고 준호를 가르쳤는데 이제 아들은 제 어미의 말보다 며느리의 가짜 눈물을 믿고 있었다. 준호야, 너 정말 내 말 안 믿니? 내가 이 집에서 나가야 속이 시원하겠어. 엄마 누가 나가라고 했어요? 제발 좀 진정하세요. 수진아, 너도 고생 많다. 어머니 모시고 병원 예약 좀 알아봐야겠다. 아무래도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어. 준호는 명자의 손을 뿌리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거실에는 다시 명자와 수진만이 남았다. 수진은 준호가 들어가자마자 눈물을 쓱 닦아내더니 명자의 귀 속에 대고 낮게 속삭였다. 보셨죠? 준호 씨는 내 말만 믿어요. 어머니가 여기서 악을 쓰면 쓸수록 어머니는 점점 더 미친 노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계세요. 이 집 주인 노릇 하려 들지 말고. 수진은 차갑게 돌아서서 주방으로 향했다. 명자는 거실 한복판에 멍하니 서 있었다. 40년을 지켜온 내 집, 내 가족이었다. 그런데 지금 명자는 거대한 유리벽 속에 갇힌 기분이었다. 아무리 소리쳐도 밖으로 전달되지 않는 철저한 고립. 명자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다. 여기서 쫓겨나면 저들의 뜻대로 요양원 골방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래, 네가 나를 치매 노인으로 만들고 싶다면 기꺼이 그렇게 되어주지. 명자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맺힐 것 같았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수진아 미친 노인이 집안을 어떻게 난장판으로 만들 수 있는지 너는 아직 모를 거다. 명자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싸늘하게 웃었다. 슬픔은 분노가 되었고 분노는 명자를 가장 완벽한 배우로 탈바꿈시키고 있었다. 그날 밤 명자는 잠든 아들의 방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아들조차 믿을 수 없는 이 싸움에서 명자는 자신만을 믿기로 했다. 내 집에서 나를 쫓아내려는 자들, 그 누구도 용서하지 않으리라. 곰탕 솥에 핏물을 빼듯 저들의 가증스러운 가면을 하나씩 벗겨내리라. 명자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명자의 눈만이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부터는 명자의 시간이었다. 저녁 무렵의 집안은 기묘하게 고요했다. 아들 준호가 회식이라며 늦는다는 연락을 해온 뒤 거실에는 명자와 수진 두 사람 사이에 서늘한 기류만이 감돌았다. 주방 쪽에서는 무언가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평소라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던 수진이
오늘따라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다. 명자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두었지만 눈은 화면이 아닌 주방 쪽을 향해 있었다. 주방 싱크대 위 스테인리스 주전자의 매끄러운 표면이 거울처럼 주방 안쪽을 비추고 있었다. 수진의 등이 보였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더니 앞치마 주머니에서 하얀 종이 봉투를 꺼냈다. 그리고는 미리 준비해둔 찻잔 속으로 가루를 쏟아부었다. 명자의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진짜구나. 정말로 나를? 40년 곰탕집을 하며 수만 가지 음식을 다뤄본 명자였다. 저 가루가 설탕이나 조미료가 아님을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어머니, 여기 좀 앉아보세요. 수진이 쟁반을 들고 거실로 나왔다. 쟁반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이 놓여 있었다. 대추를 푹 고아 만든 진한 차였다. 붉은빛 액체 위로 하얀 김이 피어오르는 모양이 마치 저승사자의 숨결처럼 보였다. 이게 뭐냐? 대추차예요. 요즘 잠도 못 주무시고 기억력도 안 좋아지신 것 같아서 제가 친정에서 가져온 토종꿀 넣고 정성껏 끓였어요. 불면증에 이게 그렇게 좋대요, 어머니. 수진이 생글생글 웃으며 찻잔을 명자의 손 가까이 밀어 넣었다. 그 웃음이 어찌나 맑은지 만약 어젯밤의 광경을 보지 못했다면 명자 역시 세상에 이런 효부가 어디 있나 싶었을 것이다. 그래, 고맙구나. 그런데 지금은 배가 불러서 좀 이따 마시마. 명자가 찻잔을 밀어내려 하자 수진의 손이 명자의 손등을 덮었다. 차가운 손이었다. 아이 어머니, 따뜻할 때 드셔야 효과가 있죠. 식으면 맛도 없고 약성도 떨어진다고요. 어서 드세요. 제가 다 드시는 거 보고 설거지하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수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매서웠다. 명자의 입술이 찻잔에 닿을 때까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감시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느껴졌다. 명자는 찻잔을 들어 올렸다. 컵이 달그락거리며 소리를 냈다. 손이 떨리는 것을 숨길 수가 없었다. 코끝에 진한 대추향이 스쳤다. 하지만 그 달콤함 아래 묘하게 톡 쏘는 약품 냄새가 섞여 있었다. 40년 곰탕 장사를 하며 상하기 직전에 고기, 냄새까지 잡아내던 명자의 후각은 속일 수 없었다. 이 차를 마시는 순간 명자의 운명은 수진의 소나기에 떨어질 것이 뻔했다. 자, 어머니, 한 입에 쭉 드세요. 수진이 명자의 팔꿈치를 살짝 들어 올렸다. 거의 강제로 먹이려는 태도였다. 명자는 입술만 살짝 적신 뒤 짐짓 뜨겁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아이고, 뜨겁다. 차가 너무 뜨거워. 될 뻔했구나. 어머, 제가 시킨다고 시켰는데 그럼 제가 잠깐 화장실 다녀올 동안 식혀두세요. 다녀와서 다 드셨나 확인할 거예요. 수진이 눈을 가늘게 뜨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가 화장실 문을 닫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명자는 번개같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발소리를 죽이며 거실 구석에 놓인 대형 고무나무 화분으로 다가갔다. 명자는 거침없이 찻잔을 기울였다. 붉은 액체가 짙은 흙 속으로 스며들었다.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부어버린 뒤 명자는 재빨리 소파로 돌아와 빈 찻잔을 식탁에 올려두었다. 입가에는 차를 마신 척 대추차 자국을 살짝 묻혔다. 화장실 문이 열리고 수진이 나왔다. 그녀의 시선은 가장 먼저 식탁 위에 빈 찻잔을 향했다. 어머, 벌써 다 드셨어요. 그래, 네가 정성껏 끓인 건데 남기면 쓰겠니? 달고 좋더구나. 명자는 짐짓 멍한 표정을 지으며 눈을 깜빡였다. 그러자 수진의 얼굴에 승리자의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는 잔인할 정도로 아름다웠다. 잘하셨어요, 어머니. 이제 곧 편안해지실 거예요. 정말 아주 깊이 잠드실 수 있을 거예요? 수진은 빈 찻잔을 들고 주방으로 가며 흥얼흥얼 콧노래를 불렀다. 명자는 소파에 앉아 그녀의 뒷모습을 노려보았다. 잠시 후 명자는 몸을 비틀거리며 벽을 짚었다. 아이고, 수진아, 갑자기 왜 이렇게 졸립니? 눈꺼풀이 청은망은이구나. 명자는 연기를 시작했다. 혀가 꼬인 듯 발음을 뭉개고
눈동자를 풀었다. 수진이 다가와 명자의 상태를 살폈다. 명자의 고개가 옆으로 툭 떨어지자 수진은 명자의 어깨를 흔들어 보더니 나직하게 읊조렸다. 효과 빠르네. 진작 이럴걸. 수진은 명자를 부축해 방으로 데려다 놓았다. 침대에 눕혀진 명자는 고른 숨소리를 내며 깊은 잠에 든 척했다. 수진이 방을 나가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곧 거실에서 수진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응, 오빠. 방금 먹였어. 이제 자고 있으니까 걱정 마. 내일 아침이면 다 끝날 거야. 보험사 쪽에는 미리 연락해뒀지. 명자는 이불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 통증이야말로 명자가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내일 아침이면 끝난다고? 아니 수진아. 끝나는 건 내가 아니라 너다. 명자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눈을 떴다. 40년 가마솥 열기보다 더 뜨거운 분노가 가슴 속에서 끓어올랐다. 이제 명자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 며느리가 놓은 덫을 이용해 그녀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일뿐이었다. 명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베란다 화분 쪽으로 향했다. 고무나무 잎사귀에 묻은 대추차 얼룩을 닦아내며 명자는 다짐했다. 내가 끓인 곰탕 국물에 핏물 빼듯 내년에 그 시커먼 속내를 세상 천지에 다 까발려주마. 명자의 얼굴 위로 차가운 달빛이 내려앉았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자애로운 시어머니의 것이 아니었다.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그것이었다. 이제 시작이다 이년아. 명자는 나직하게 읊조리며 다시 침대로 몸을 숨겼다. 길고 긴 밤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거실을 환하게 비쳤을 때 수지는 주방에서 콧노래를 부르며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묘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어젯밤 치사량에 가까운 수면제를 탄 대추차를 마셨으니 시어머니가 아직 깨어나지 못했거나 깨어났더라도 정신을 못 차릴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안방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수진의 고개가 획 돌아갔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수진의 눈에 당혹감이 스쳤다. 명자는 산발이 된 머리를 하고 초점이 풀린 눈으로 거실 한복판에 서 있었다. 입가에는 마른 침 자국이 하얗게 앉아 있었고 퀭한 눈은 허공을 응시했다. 누구냐? 너는 누구냐? 명자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갈라지고 떨렸다. 수지는 들고 있던 국자를 내려놓으며 명자에게 다가갔다. 어머니 저예요, 수진이요. 왜 그러세요? 잠이 덜 깨셨어요. 명자는 수진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몸을 부르르 떨며 소리를 질렀다. 어디서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 나가 이 도둑년아. 명자는 옆에 있던 쿠션을 집어들어 수진에게 던졌다. 수진은 당황해 몸을 피하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드디어 미쳤구나. 약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노망이 난 건지. 잠시 후 넥타이를 매며 방에서 나온 준호가 이 광경을 목격했다. 엄마, 왜 이래요 아침부터? 명자는 준호를 보자마자 그의 소매를 붙잡고 늘어졌다. 성훈아, 성훈아, 이 여자가 내 밥에 독을 탔다. 나를 죽이려고 해. 성훈은 명자의 죽은 남편 이름이었다.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엄마, 저 준호예요. 아빠가 아니라 준호라고요. 그리고 수진이가 왜 독을 타요? 제발 좀. 식탁에 둘러앉은 세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수지는 짐진 눈물을 닦으며 명자 앞에 정성껏 밥과 국을 놓았다. 갓 지은 하얀 쌀밥에서 김이 모락모락 났다. 어머니 진정하시고 식사하세요. 제가 어머님 좋아하시는 소고기 무국 끓였어요. 명자는 숟가락을 들어 밥을 한술 크게 떴다. 수지는 그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다. 명자가 밥을 입에 넣고 씹는 순간 명자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했다. 튀퇴? 명자는 입안에 있던 밥을 수진의 얼굴을 향해 내뱉었다. 그리고는 밥그릇을 손바닥으로 쳐서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쨍그랑 사기 그릇이 산산조각 나며 하얀 밥알이 사방으로 튀었다. 이게 뭐야? 밥에 모래를 섞었잖아. 내년이 나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명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 위에 있던 반찬 그릇들을 마구잡이로 밀쳐냈다. 김치 국물이 수진의 하얀 블라우스에 튀었고
멸치볶음이 바닥을 뒹굴었다. 엄마 정말 왜 이래요? 준호가 명자의 어깨를 붙잡았지만 명자는 괴력을 발휘하며 그를 뿌리쳤다. 명자는 바닥에 엎드려 밥알을 손으로 헤집으며 소리쳤다. 여기 봐라, 여기 모래가 가득해. 인연이 내 이빨을 다 부러뜨리려고 모래를 넣었어. 수지는 얼굴에 묻은 밥알을 닦아내며 부르르 떨었다.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명자의 광기가 무서워서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곧바로 가련한 피해자 연기에 돌입했다. 준호 씨, 나 더는 못하겠어. 새벽같이 일어나서 준비했는데 모래라니요? 내가 어떻게 어머니 밥에 모래를 넣겠어요. 정말 너무해. 수지는 얼굴을 감싸쥐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준호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명자를 바라보았다. 명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비가 오려나. 곰탕 솥에 불을 올려야 하는데 핏물이 안 빠졌어. 명자의 내면은 차갑게 타오르고 있었다. 수진의 얼굴에 밥알을 뱉을 때의 그 쾌감, 그리고 준호의 불신 어린 시선을 견뎌내야 하는 고통. 명자는 이 모든 치욕을 가슴속에 새겼다. 40년 동안 자존심 하나로 버텨온 인생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자존심마저 도구로 써야 했다. 준호가 출근한 뒤 수지는 엉망이 된 주방을 치우며 명자를 싸늘하게 노려보았다. 명자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리모컨을 들고 냉장고 문을 열었다. 그리고는 리모컨을 냉동실 깊숙한 곳에 밀어넣고 문을 닫았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수진의 날 선 목소리에도 명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콧노래를 부르며 거실을 배회했다. 수진은 한숨을 내쉬며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노인네 완전히 갔어. 아침부터 난장판이야. 이제 요양원 보낼 명분은 확실해졌어. 내일 그 서류 가져와. 명자는 베란다 유리창에 비친 수진의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걸리는 것을 확인한 명자는 속으로 다짐했다. 그래 수진아, 더 방심해라. 내가 미칠수록 너는 네 속마음을 더 대담하게 드러내겠지. 명자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갑자기 춤을 추기 시작했다. 팔을 휘두르며 우스꽝스러운 몸짓을 하는 명자를 보며 수지는 혀를 찼다. 미친 할망구, 진작 저럴 것이지. 수지는 명자를 비웃으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명자의 춤이 멈췄다. 멍하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로운 칼날처럼 변했다. 명자는 냉장고로 다가가 냉동실을 열었다. 그리고 리모컨 옆에 수진이 숨겨두었던 또 다른 약봉투를 발견했다. 명자는 그 약봉투를 꺼내 사진을 찍은 뒤 다시 제자리에 두었다. 모래라고? 아니 수진아. 네가 내 밥에 섞은 건 모래가 아니라 독이었지. 내가 반드시 그 독을 내 목구멍에 다시 쳐넣어주마. 명자는 다시 입을 벌리고 멍한 표정을 지었다. 완벽한 배우 명자 씨의 연극은 이제 막 절정을 향해 가고 있었다. 명자는 거실벽에 걸린 아들의 결혼 사진을 보며 싸늘하게 웃었다. 준호야, 조금만 기다려라. 엄마가 이 집의 귀신을 쫓아내줄 테니. 명자의 나직한 중얼거림이 고요한 거실에 울려 퍼졌다. 밖에서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폭풍우가 시작되기 직전의 정적이었다. 수지는 아침부터 바빴다. 명자가 아침 식탁을 난장판으로 만든 뒤로 수진의 표정은 노골적인 혐오와 아효프 알 수 없는 해방감이 교차하고 있었다. 그녀는 화장대 앞에 앉아 평소보다 훨씬 짙은 화장을 하고 목선이 깊게 파진 원피스를 꺼내 입었다. 명자는 방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40년 곰탕집을 하며 수많은 인간 군상을 겪어온 명자의 눈에 수진의 몸짓은 단순히 외출을 준비하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냥을 나가거나 혹은 연인을 만나러 가는 여자의 설렘이었다. 어머니, 저 백화점 좀 다녀올게요. 점심은 알아서 드세요. 아, 참 냉장고에 있는 거 아무거나 꺼내 드시다가 또 모래 씹혔다고 소리 지르지 마시고요. 수지는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을 던지고는 가방을 챙겨 현관을 나섰다. 도어락이 잠기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명자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멍하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명자는 낡은 장롱 깊숙한 곳에서 예전에 입던 수수한 등산복과 챙이 넓은 모자를 꺼냈다. 그리고 검은 선글라스를 썼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어디에나 있을 법한 평범한 노인네였다. 명자는 수진이 두고 간 예비 열쇠를 챙겨 조심스럽게 집을 나섰다. 수진은 택시를 타고 강남 방향으로 향했다. 명자는 거리를 두고 다른 택시를 잡아 뒤를 쫓았다. 40년 장사로 단련된 인내심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명자의 심장은 분노로 인해 방망이질 쳤지만 머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택시가 멈춰 선 곳은 역삼동의 화려한 오피스텔 앞이었다. 수지는 익숙한 듯 로비로 들어갔다. 명자는 모자를 눌러쓰고 지하철역 출구 근처에 몸을 숨겼다. 잠시 후 오피스텔 정문에 검은색 외제차가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30대 후반 정도로 보였고 번듯한 수트를 입고 있었다. 하지만 명자의 눈에는 그의 번지르르한 외모 뒤에 숨겨진 천박함이 보였다. 곰탕집에서 밥값을 떼먹으려던 양아치들과 다를 바 없는 탐욕스러운 눈빛이었다. 수진이 로비에서 달려나와 그 남자의 품에 안겼다. 두 사람은 대낮에 사람들이 오가는 길거리에서 서슴없이 입을 맞췄다. 세상에 저 천벌 받을 년놈들이. 명자는 손이 부르르 떨렸다. 내 아들 준호가 새벽부터 밤까지 땀 흘려 번 돈으로 저 여자는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이다. 단순히 보험금 때문이 아니었다. 수지는 이미 이 남자와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 있었다. 남자와 수진이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가자 명자는 기회를 엿보다가 로비로 들어갔다. 경비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명자는 벽면에 늘어선 은색 우편함 앞으로 다가갔다. 수진이 눌렀던 층수는 15층이었다. 명자는 15층 라인에 우편함들을 훑어내려갔다. 1507호 최태진 오수진 우편함에 나란히 적힌 두 사람의 이름을 확인한 순간 명자는 숨이 턱 막혔다. 오수진. 그것은 분명 며느리의 이름이었다. 두 사람은 이곳에 아예 살림을 차린 모양이었다. 명자는 핸드폰을 꺼내 우편함의 이름표를 사진으로 찍었다. 그리고 로비 유리창 너머로 두 사람이 다정하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모습도 담았다. 수지는 준호 앞에서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환한 웃음을 짓고 있었다. 그 웃음은 명자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준호야? 불쌍한 내 아들아. 명자는 아들을 생각하니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다. 하지만 여기서 울고 있을 수는 없었다. 명자는 주머니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그때 엘리베이터 옆에 붙은 게시판이 눈에 들어왔다. 오피스텔 관리비 미납세대 안내라는 공고문이었다. 1507호 최태진 명의로 석 달치 관리비가 연체되어 있었다. 겉은 번지르르한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관리비조차 못 내는 남자. 전형적인 사기꾼의 냄새였다. 명자는 다시 밖으로 나와 오피스텔 맞은편 카페 구석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2시간이 넘도록 그곳을 지켰다. 마침내 수진과 남자가 다시 밖으로 나왔다. 남자는 수진의 허리를 감싸 안고 차에 태우더니 어디론가 유유히 사라졌다. 명자는 그들의 차 번호를 외우고 다시 사진을 찍었다. 태진이라고 했지. 내 놈이 내 며느리를 꼬드겨 내 목숨값을 노리는구나. 명자는 다시 종로로 돌아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화려한 강남의 풍경이 마치 가짜 연극 무대처럼 보였다. 수진이 꾸미고 있는 이 거대한 사기극 속에서 명자는 이제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무대를 박살낼 유일한 관객이자 감독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명자는 서둘러 등산복을 벗고 다시 허름한 잠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잠시 후 수진이 돌아왔다. 그녀의 몸에서는 아까 본 남자의 담배 냄새와 명품 매장의 향수 냄새가 뒤섞여 났다. 어머니 아직 그러고 계세요? 밥은 드셨어요? 수지는 기분이 좋은 듯 콧노래를 부르며 방으로 들어갔다. 명자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역삼동 1507호?
공기 참 좋더구나, 수진아. 수진이 멈칫하며 뒤를 돌아보았다. 네, 어머니,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명자는 초점 없는 눈으로 수진을 보며 해벌쭉 웃었다. 역산이 어디냐? 우리 성훈이가 예전에 거기서 산삼을 캐왔는데. 히히히. 수진은 미친 노인네의 헛소리라 치부하며 혀를 찼다. 정말 증세가 심각하네. 이제 주소까지 지어내고 빨리 치워버려야지 원. 수진이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다. 명자는 닫힌 문을 노려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그래 수진아, 누가 누굴 치우게 될지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꾸나. 이 명자는 주머니 속 핸드폰을 꽉 쥐었다. 그 안에는 수진의 파멸로 가는 첫 번째 열쇠가 담겨 있었다. 곰탕 솥에 불이 오르기 시작했다. 이제 물을 끓일 시간이었다. 집안의 공기는 날이 갈수록 무겁고 탁해졌다. 수진은 이제 준호가 없는 시간대에는 명자를 아예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명자는 그저 거추장스럽고 빨리 치워버려야 할 가구 혹은 제멋대로 움직이는 고장난 인형일 뿐이었다. 어머니 거기 가만히 좀 계시라고요. 왜 자꾸 걸레질하는 앞을 막고 서 계세요. 수진이 신경질적으로 대걸레를 밀어 명자의 발등을 툭 쳤다. 명자는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며 소파 쪽으로 밀려났다. 아이고, 우리 성훈이가 좋아하는 멸치볶음을 해야 하는데 멸치가 어디 갔나? 명자는 일부러 멍한 눈으로 주방 바닥을 헤집으며 중얼거렸다. 수지는 그런 명자의 뒷모습을 보며 혀를 끌끌 찼다. 성훈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죽은 귀신이 멸치볶음을 어떻게 먹어요? 정신 좀 차리세요. 제발 아주 지긋지긋해 죽겠어. 수지는 명자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지나갔다. 명자의 어깨에 둔탁한 통증이 전해졌다. 하지만 명자는 입술을 꾹 깨물며 참아냈다. 지금의 굴욕은 나중에 돌려줄 이자의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었다. 잠시 후 점심시간이 되었다. 수지는 혼자서 배달시킨 초밥을 먹으며 핸드폰으로 태진과 희희낙낙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명자는 식탁 구석에서 며칠 지난 딱딱한 밥과 식어빠진 국을 놓고 앉아 있었다. 수진아, 나도 저거 빨간 생선 먹고 싶구나. 명자가 초점을 흐리며 수진의 초밥 쪽으로 손을 뻗었다. 그러자 수진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어머니, 이게 얼마짜린 줄 아세요? 치매 노인네가 먹어봤자 맛이나 알겠어요. 그냥 찬밥이나 드세요. 아, 참 이거 드시고 그릇은 어머니가 닦으세요. 요즘 하도 하는 일이 없어서 손가락이 굳으신 것 같으니까. 수지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초밥 하나를 집어 명자의 밥그릇 위에 툭 던졌다. 그런데 그것은 초밥이 아니라 먹다 남은 와사비 덩어리였다. 자, 어머니가 좋아하는 빨간 거예요. 많이 드세요. 명자는 와사비 덩어리를 내려다보았다. 수진의 노골적인 조롱과 학대. 명자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40년 동안 종로 골목에서 장사하며 산전수전 다 겪은 명자였다. 이런 천박한 도발에 무너질 리 없었다. 명자는 서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주방으로 걸어가 냉장고 깊숙한 곳에 있던 커다란 김치통을 꺼냈다. 어제 막 담근 고춧가루가 듬뿍 들어간 시뻘건 겉절이가 가득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김치통은 왜 꺼내요? 수진이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명자는 대답 대신 김치통을 식탁 위로 가져왔다. 그리고는 멍한 표정으로 수진을 빤히 바라보았다. 수진아, 빨간 나비가 날아다니는구나? 무슨 헛소리예요? 저리 안 가요. 수진이 짜증스럽게 명자의 팔을 밀쳐내려는 순간이었다. 아이고, 나비 잡아라. 명자가 소리를 지르며 김치통을 번쩍 들어 올렸다. 그리고는 그대로 수진의 머리 위로 통째로 쏟아버렸다. 꺄, 비명소리가 거실에 가득 울려 퍼졌다. 수진의 머리부터 어깨, 그리고 그녀가 입고 있던 비싼 실크 블라우스 위로 시뻘건 김치 국물과 배추 잎사귀들이 폭포처럼 쏟아졌다. 수진의 하얀 얼굴은 순식간에 고춧가루 범벅이 되었고 매콤한 마늘 냄새가 거실을 뒤덮었다. 이 미친 할망구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수진이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손에 잡히는 대로 물컵을 들어 명자에게 던지려 했다. 하지만 명자는 이미 바닥에 주저앉아 겁에 질린 표정으로 손발을 떨고 있었다. 아이고 무서워라. 빨간 나비가 무서운 괴물로 변했네. 준호야, 나 좀 살려줘라. 명자가 발을 동동 구르며 아이처럼 울기 시작하자 수지는 헛웃음을 터뜨리며 부들부들 떨었다. 때마침 거실로 들어온 홈캠 설치 기사가 그 광경을 목격했다. 명자가 미리 연락해둔 곰탕집 단골이자 보안업체 사장인 강 소장의 직원이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직원이 당황해서 묻자 수지는 얼굴에 묻은 김치 국물을 닦아내며 이를 갈았다. 보시다시피요, 이 할망구가 노망이 나도 제대로 났다고요? 더러워, 이 냄새 어쩔 거야. 수지는 욕설을 내뱉으며 욕실로 뛰어들어갔다. 명자는 울음을 그치지 않은 채 직원에게 눈짓을 보냈다. 직원은 상황을 단박에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이 씻으러 들어간 사이 직원은 신속하게 거실 천장에 화재 감지기와 주방 구석 그리고 안방 문턱이 보이는 곳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다. 어르신 다 됐습니다. 이제 핸드폰으로 실시간 확인 가능하세요. 삭제 안 되게 클라우드 저장 설정도 끝냈습니다. 직원이 나직하게 말하고 서둘러 집을 나갔다. 명자는 바닥에 흩어진 김치 조각들을 손으로 집어먹는 신용을 하며 수진이 나오길 기다렸다. 잠시 후 샤워를 마친 수진이 얼굴이 벌개진 채 씩씩거리며 나왔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은 명자를 향해 다가와 손을 번쩍 들어 올렸다. 당신 오늘 진짜 죽고 싶어. 내가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수진의 손바닥이 명자의 뺨을 향해 날아오려는 순간 명자는 초점 없는 눈으로 수진의 뒤쪽을 가리켰다. 저기 까만 눈이 있네. 무서운 까만 눈이 수진이를 보고 있어. 수진은 멈칫하며 뒤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다. 명자가 새로 설치한 카메라, 렌즈만이 화재 감지기 구멍 사이로 수진의 악마 같은 표정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을 뿐이었다. 수진은 소름이 돋는지 팔을 문지르며 손을 내렸다. 미친년, 정말 귀신이라도 보이는 거야, 뭐야? 재수가 없으려니까 진짜. 수지는 명자를 거칠게 발로 툭 밀치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거실에 혼자 남은 명자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바닥에 묻은 김치 국물을 닦아내며 명자의 입가에 싸늘한 미소가 걸렸다. 수진아, 방금 네가 나를 때리려던 그 모습 아주 예쁘게 찍혔을 거다. 명자는 주방 싱크대로 가서 손을 씻었다. 김치 냄새가 손끝에 배었지만 명자의 기분은 그 어느 때보다 상쾌했다. 이제 집안 곳곳에 명자의 눈이 생겼다. 수진이 태진과 통화하는 소리, 보험 서류를 뒤지는 손길, 그리고 명자를 향해 내뱉는 저주 섞인 말들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될 것이다. 명자는 방으로 들어와 핸드폰을 켰다. 화면 속에는 분노에 차서 거울을 노려보는 수진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비치고 있었다. 곰탕, 핏물 빼는 게 지루하다고 생각했지? 아니 수진아, 이제부터가 진짜다. 가마솥 밑에 장작불을 제대로 지펴줄 테니 말이다. 명자는 핸드폰 전원을 끄고 어둠 속에 누웠다. 가슴 속에서 차가운 복수의 칼날이 서서히 갈리고 있었다. 며느리의 굴욕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명자는 조용히 눈을 감으며 내일의 연극을 설계했다. 밤은 깊었지만 명자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다. 며느리 수진이 결코 넘을 수 없는 40년 곰탕, 인생의 단단한 벽이 서서히 그녀를 조여가고 있었다. 창밖에는 부슬부슬 비가 내리고 있었다. 회색빛 하늘이 종로의 낮은 지붕들을 짓누르는 것 같은 오후였다. 거실 한복판 명자는 낡은 소파에 앉아 초점 없는 눈으로 빗줄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주방에서는 노란 호박을 다지는 칼질 소리가 리드미컬하게 들려왔다. 탁탁탁. 그 소리는 마치 명자의 시간을 재촉하는 초읽기처럼 느껴졌다. 잠시 후 수진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을 들고 다가왔다. 어제 김치 세례를 받았을 때의 서슬퍼런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다. 오히려 수진의 얼굴에는 기괴할 정도로
부드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어머니 비도 오는데 소화 잘 되는 호박죽 좀 쑤었어요. 어제는 제가 너무 예민했죠. 죄송해요. 어머니가 편찮으시니까 저도 모르게 마음이 급해서. 수진이 명자의 무릎 위에 쟁반을 놓으며 다정하게 손을 잡았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이었다. 명자는 속으로 소름이 돋았지만 멍한 표정으로 죽그릇을 내려다보았다. 노란 호박죽은 아주 먹음직스러워 보였으나 코끝에 닿는 향기 속에 이질적인 향이 섞여 있었다. 달콤한 호박향 뒤에 숨겨진 혀끝을 마비시킬 듯한 쌉싸름한 화학약품의 냄새. 40년 곰탕 인생의 감각이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이번엔 양을 더 늘렸구나. 아주 나를 영영 잠재우기로 작정을 했어. 명자는 숟가락을 들어 죽을 한술 떴다. 수진의 시선이 명자의 입술에 고정되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팽팽한 긴장감이 거실을 채웠다. 명자는 죽을 입에 넣고 천천히 씹는 신용을 했다. 어머니 맛이 어떠세요? 달고 맛있죠? 수진의 목소리에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명자는 대답 대신 죽을 입안에 머금은 채 미리 준비해둔 손수건으로 입을 닦는 척하며 죽을 뱉어냈다. 그리고는 아주 자연스럽게 기침을 하며 무릎 위에 깔아둔 수건 속에 뱉은 죽을 숨겼다. 40년 장사꾼의 손놀림은 수진의 젊은 눈보다 빨랐다. 달다. 아주 달구나. 우리 성훈이가 호박죽을 참 좋아했지, 홍. 명자는 계속해서 죽을 먹는 신용을 반복했다. 절반쯤 비워진 죽그릇을 보며 수진의 입가에 비열한 승리감이 감돌았다. 명자는 이제 다음 연기를 준비했다. 그녀는 숟가락을 든 채 고개를 꾸벅꾸벅 숙이기 시작했다. 어이구, 갑자기 왜 이렇게 졸립니? 눈꺼풀이 청한망은이구나? 그럼 더 수진아. 어머, 약기운. 아니, 배가 부르시니까 졸리신가 보다. 어서 들어가서 주무세요, 어머니. 수진은 명자를 거의 끌다시피 하여 안방 침대에 눕혀였다. 명자가 깊은 숨을 내쉬며 코를 골기 시작하자 수진은 명자의 얼굴 앞에서 손을 흔들어 보더니 싸늘하게 웃었다. 이제 다 됐어. 징글징글한 노인네 오늘 밤이 당신 제삿날이야. 수진은 방을 나가 거실에서 누군가와 급히 통화하기 시작했다. 명자는 실눈을 뜨고 문틈을 살폈다. 수진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태진 오빠 지금이야. 내가 치사량으로 너 넣었어. 지금 완전히 떨어졌으니까 1시간 뒤에 와서 서류에 지장 찍자. 그러고 나서 자는 중에 심장마비로 간 걸로 하면 돼. 부검침의 노인이 수면제 오남용으로 죽었다는데 누가 의심해 주노지. 걔는 내가 주는 술 한 잔이면 세상 모르고 자. 명자는 이불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전신이 분노로 떨려왔지만 명자는 침착하게 핸드폰을 켰다. 미리 설치한 카메라에 수진의 통화 모습이 고스란히 찍히고 있었다. 명자는 수진이 샤워하러 들어간 틈을 다 신속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미리 챙겨둔 작은 비닐봉지에 남은 호박죽 일부를 긁어 담았다. 그리고는 창문을 통해 집을 빠져나와 종로 뒷골목의 한 의원으로 향했다. 40년 단골이자 명자의 유일한 조력자인 박 원장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한의원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간 명자의 얼굴은 비에 젖어 엉망이었다. 원장님, 이거 성분 분석 좀 해주세요. 당장요? 명자가 건넨 호박죽 샘플을 본 박 원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30분 후 간이 검사 결과를 들고 나온 박 원장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영자씨, 이거 사람 죽이려고 넣은 거예요. 졸피뎀 성분이 기준치의 5배가 넘어요. 심장이 약한 노인이 이거 다 먹었으면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났을 겁니다. 명자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알고 있었지만 의사의 입을 통해 직접 확인하니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며느리라는 아이가 내 아들의 아내가 나를 죽이려 했다는 명백한 증거. 영자씨 당장 경찰에 신고합시다. 이건 살인미수예요. 아니요, 원장님. 아직은 안 돼요. 명자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 대신 서슬퍼런 안광이 서려 있었다. 그년 배후에 있는 놈까지 한꺼번에 잡아야 해요.
내 아들 인생 망친 그 사기꾼 놈까지 내가 내 손으로 지옥에 보내줄 거예요. 명자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비에 젖은 옷을 갈아입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침대에 누워 수진과 태진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낯선 남자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왔어. 오빠 노인는 안방에 있어. 확실한 거지. 나중에 뒷말 나오면 안 돼. 태진의 비열한 목소리가 방 앞까지 다가왔다. 명자는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쓰고 숨을 죽였다. 태진의 손이 안방 문고리를 잡는 순간 명자는 결심했다. 이 연극의 마지막 무대는 반드시 피눈물로 장식해주겠노라고. 방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어둠 속에서 두 개의 그림자가 침대 위로 길게 드리워졌다. 명자의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악마들의 그림자였다. 자, 이제 도장 찍자고. 태진이 명자의 손을 거칠게 잡아끄는 순간 명자는 속으로 숫자를 세었다. 하나, 둘, 셋. 이제 명자의 진짜 방역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안방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명자의 손목을 잡아챈 태진의 소나기에는 살기가 가득했다. 명자는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본능적으로 몸을 뒤틀며 비명을 질렀다. 아이고, 도둑이야 성훈아 도둑놈이 내 손을 잘라가려 한다. 명자가 미친 듯이 발버둥치며 침대볼을 걷어차자 당황한 태진이 손을 놓았다. 거실에서 자고 있던 준호가 깰까봐 겁이 난 수진이 황급히 태진의 팔을 잡아 끌었다. 오빠 일단 나가. 노인네가 소리 지르면 준호씨 깨. 두 사람이 허겁지겁 방을 빠져나가는 소리를 들으며 명자는 어둠 속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공포가 전신을 훑고 지나갔다. 하지만 명자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스스로를 다잡았다. 이제 공포를 분노를 가장 날카로운 무기로 바꿔야 할 시간이었다. 다음 날 오전 집안에는 묘한 손님이 찾아왔다. 수진의 친정엄마인 정자였다. 정자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안방에 있는 명자를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떠들어댔다. 사돈 몸이 그렇게 안 좋다며 내가 걱정돼서 한 걸음에 달려왔지 뭐야. 네 명자는 멍한 표정으로 거실로 나갔다. 정자는 화려한 명품 가방을 식탁 위에 올려두고는 명자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 눈빛은 병문안 온 사돈이 아니라 곧 주인이 바뀔 건물을 감정하는 투기꾼의 그것이었다. 사돈, 이제 정신도 오락가락한다는데 건물 관리는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수진이가 고생이 많네. 차라리 나한테 맡겨두고 사돈은 공기 좋은 요양원 가서 쉬는 게 어때? 정자의 탐욕스러운 말에 수진이 옆에서 거들었다. 엄마, 어머니, 지금 제정신 아니야. 그런 말 해도 몰라. 수진은 어젯밤 명자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에 대해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수진은 명자의 눈치를 살피며 주방으로 가더니 며칠 전 명자가 화분에 쏟아버렸던 그 대추차 이야기를 꺼냈다. 어머니, 근데 며칠 전에 제가 드린 그 대추차 정말 다 드신 거 맞아요. 한 방울도 안 남기고. 수진의 눈이 가늘어졌다. 명자가 정말로 그 독이 든 차를 마셨다면 지금쯤 이렇게 멀쩡히 서 있을 리가 없다는 의심이 든 것이다. 수진은 명자의 대답을 기다리며 찻잔을 닦던 손을 멈췄다. 명자는 잠시 멍하니 수진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무릎을 탁 치며 천연덕스럽게 웃어 보였다. 아, 그거 대추차 말이다. 네, 어머니, 그거 다 드셨냐고요? 명자는 정자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아주 반갑다는 듯 말을 이었다. 마침 그날 사부인이 우리 집 근처에 왔다가 잠깐 들렀지 않느냐. 감기 기운이 있다길래 우리 며느리가 정성껏 끓인 거라면서 내가 양보했지 사부인이 아주 고맙다면서 꿀떡꿀떡 원샷으로 다 마시고 갔어. 안 그러냐? 사부인 터트의 순간 거실의 공기가 굳어버렸다. 수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싹 빠져나갔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찻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박살났다. 수진은 흑빛이 된 안색으로 제 엄마인 정자를 바라보았다. 엄마가 그걸 마셨어. 정말로. 정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딸을 보았다. 무세운 소리야. 나 그날 여기 온 적 없는데 사돈 내가 언제 마셨다고 그래.
하지만 명자는 이미 광기에 찬 배우가 되어 있었다. 명자는 정자의 손을 꽉 잡으며 호들갑을 떨었다. 아니, 이 사람이 왜 이래 마시고 나서 속이 따뜻하다고? 좋아하더니 수진아 내 엄마가 그거 마시고 나서부터 자꾸 깜빡깜빡 하신단다. 너희 엄마도 치매인가 봐.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엄마 정말 안 마셨지? 제발 말아야 해봐. 수진이 정자의 어깨를 붙잡고 비명을 지르듯 물었다. 수진의 뇌리에는 자신이 그 차에 넣었던 수면제의 치사량이 떠올랐다. 만약 명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제 손으로 친정엄마를 죽이려 한 꼴이 되는 것이다. 수진은 미친 사람처럼 핸드폰을 뒤져 그날의 통화 기록과 위치 추적 앱을 확인하려 들었다. 손이 너무 떨려 비번을 몇 번이나 틀렸다. 엄마 빨리 병원 가자 검사 받아야 해 빨리. 수지는 정자의 팔을 거칠게 잡아끌며 현관으로 향했다. 정자는 인연이 왜 이래 나 멀쩡하다니까 라며 소리를 질렀지만 공포에 질린 수진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다. 현관문이 쾅 하고 닫혔다. 폭풍이 휩쓸고 간 것 같은 고요한 거실. 명자는 소파에 천천히 앉았다. 그리고는 깨진 찻잔 파편 위로 싸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수진아, 제 발등 찍힌 기분이 어떠냐? 명자는 알고 있었다. 그날 정자는 온 적이 없었고 대추차는 화분이 다 마셨다는 것을. 하지만 수진은 이제 평생을 죄책감과 공포 속에 살아야 할 것이다. 자신이 타놓은 독이 언제 어디서 누구의 목구멍으로 넘어갔을지 모른다는 그 끔찍한 불확실성 속에서 명자는 바닥에 떨어진 수진의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수진이 당황해서 두고 간 것이었다. 명자는 익숙하게 홈캠 앱을 켜서 방금 전 수진이 미쳐 날뛰던 추악한 영상을 저장했다. 곰탕 국물을 우려낼 때 가장 중요한 건 불순물을 끝까지 걷어내는 거란다. 명자는 주방으로 가서 정자가 마시다 남긴 물컵을 싱크대에 부어버렸다. 자, 이제 핏물은 다 빠졌다. 본격적으로 가마솥에 불을 지펴보자꾸나. 명자의 눈빛은 이제 승리를 확신하는 사냥꾼의 그것이었다. 며느리 수진의 몰락, 그 서막이 화려하게 오르고 있었다. 밤은 깊었지만 집안의 공기는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 같았다. 병원에서 친정엄마 정자가 아무 이상 없다는 진단을 받고 돌아온 수진은 안도감보다는 명자에 대한 강한 의구심에 휩싸여 있었다. 정말 노망이 난 건가? 아니면 나를 시험하는 건가? 수진은 거실 한 구석에서 멍하니 앉아있는 명자를 도끼 어린 눈으로 쏘아보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고 준호가 어깨를 늘어뜨린 채 들어왔다. 연일 이어지는 야근과 집안의 불화로 인해 그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다. 준호는 거실불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있는 명자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엄마? 안 자고 여기서 뭐 하세요? 명자는 대답이 없었다. 그저 창밖의 어둠을 응시할 뿐이었다. 준호가 한숨을 내쉬며 명자의 곁으로 다가와 무릎을 굽히고 앉았다. 그는 명자의 거칠어진 손을 잡았다. 40년 곰탕 솥을 젓느라 마디가 굵어지고 굳은 살이 박인 그 손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엄마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죠. 수진이도 많이 힘들어하니까 엄마가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네. 준호의 목소리에는 자책과 피로가 뒤섞여 있었다. 명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보았다. 아들의 눈가에 맺힌 피로와 슬픔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 아들을 흔들지 않으면 아들은 평생 뱀의 혀를 가진 여자 곁에서 서서히 죽어갈 터였다. 명자는 잡고 있던 준호의 손에 힘을 주었다. 그리고 평소에 멍한 목소리가 아닌 아주 또렷하고 서늘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준호야, 너는 정말 내 마누라가 나한테 대추차를 끓여줬다고 생각하니? 준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명자의 눈빛은 방금 전까지의 초점 없는 노인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종로 바닥을 호령하던 전성기 시절 김명자의 기백 그대로였다. 엄마 방금 뭐라고? 따라와라. 보여줄 게 있다. 명자는 준호를 이끌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다. 그리고 침대 밑 깊숙한 곳에서 숨겨두었던 공기계를 꺼냈다.
명자의 손가락이 능숙하게 앱을 실행하자 화면 속에는 어둠을 뚫고 적나라한 진실이 흘러나왔다. 화면 속에서 수지는 소파에 앉아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오빠 노인네 이제 곧 가. 내가 이번엔 양을 2배로 넘었거든. 보험금 나오면 우리 제주도 가서 집 짓고 살자. 준호 걔는 바보야. 내가 시키는 대로 다 믿어. 준호의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 그는 핸드폰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며 화면을 응시했다. 영상은 계속되었다. 수진이 명자의 뺨을 때리려다 멈추는 장면, 명자가 먹을 죽에 하얀 가루를 쏟아붓는 장면, 준호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이게 정말 수진이가 한 짓이라고요? 엄마, 이게 대체...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바닥으로 주저앉았다. 눈물 한 줄기가 그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준호야, 내가 노망이 났다고? 아니, 나는 살기 위해 미친 척을 해야 했다. 내 마누라가 나한테 준 건 대추차가 아니라 독이었어. 여기 박 원장님이 분석한 결과지도 봐라. 명자가 내민 종이에는 치사량에 가까운 졸피뎀 검출이라는 붉은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준호는 그 종이를 구기듯 움켜쥐며 오열하기 시작했다. 엄마, 내가 그것도 모르고 내가 엄마를 병원에 보내야 한다고 수진이 고생시킨다고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어머니를 사지로 몰았어요. 준호는 명자의 무릎에 머리를 묻고 아이처럼 울었다. 명자는 아들의 젖은 머리칼을 쓰다듬으며 함께 눈물을 흘렸다. 40년을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었다. 그 아들이 겪는 배신감이 얼마나 클지 알기에 명자의 심장도 도련해지는 듯 아팠다. 울지 마라, 준호야. 이제 네가 선택해야 한다. 저 여우 같은 년한테 속아 내 인생까지 바칠 거냐? 아니면 이 애미랑 같이 저 귀신을 몰아낼 거냐? 준호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 없던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엄마, 저 수진이 용서 못해요. 우리 엄마 목숨을 노린 사람을 제가 어떻게 아내로 봐요. 제가 다 할게요. 경찰에 신고하고. 아니, 아직은 안 된다. 명자가 준호의 입을 막았다. 그년 뒤에 최태진이라는 놈이 있어. 내 재산까지 싹 털어먹으려는 사기꾼 놈이야. 둘을 한꺼번에 잡아야 해. 준호야, 너는 오늘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라. 평소처럼 수진이한테 다정하게 굴어. 알겠니? 그때였다. 안방 문 밖에서 미세한 기척이 들렸다. 수진이 거실로 나온 모양이었다. 명자는 순식간에 표정을 바꾸고 다시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웅얼거리기 시작했다. 아이고, 우리 성훈이 밥 줘야 하는데 멸치가 어디 갔나? 준호는 눈물을 닦으며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억지로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엄마, 밤이 늦었어요. 이제 주무세요. 저도 방으로 갈게요. 준호가 안방문을 열고 나가자 거실에서 물을 마시던 수진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를 쳐다보았다. 여보, 어머니 방에서 왜 그렇게 오래 있었어? 어머니 또 무슨 헛소리 하셔? 준호는 수진의 가식적인 얼굴을 보는 순간 구역질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참아야 했다. 그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수진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어머니가 자꾸 옛날 장사하던 시절 얘기를 하시네. 힘들어서 그렇지 뭐. 당신도 고생이 많아, 수진아. 수진은 준호의 다정한 손길에 안심한 듯 그의 품에 기댔다. 하지만 수진은 보지 못했다. 자신을 안고 있는 준호의 눈빛이 얼마나 차갑게 식어 있는지, 그리고 안방 문틈으로 자신을 노려보는 명자의 눈이 얼마나 매서운지를. 명자의 가면은 이제 아들과 공유하냐 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며느리 수진이 쳐놓은 덫은 이제 그녀 자신을 향해 서서히 입을 벌리고 있었다. 명자는 침대에 누워 나직하게 을조렸다. 수진아, 이제 네가 믿는 도끼에 내 발등이 찍힐 차례다. 가마솥에 물이 펄펄 끓어 넘치기 직전이었다. 명자와 준호 두 사람의 소리 없는 공조가 시작되었다. 거실 식탁 위 붉은색 인명부가 마치 신선한 피를 머금은 듯 섬뜩하게 놓여 있었다. 그 옆에는 종로 건물의 재개발, 보상금 수령 위임장과 소유권 이전 서류들이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천둥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지며 곧 닥쳐올 파란을 예고하고 있었다. 수지는 초조하게 거실을 서성였다. 준호는 오늘 마지막 재개발 협의가 있다며 늦는다고 했다. 그녀에게는 지금이 명자의 숨통을 끊고 재산을 가로챌 마지막 기회였다. 오빠 지금 들어와. 준호 씨 늦는데. 수진의 전화를 받고 어둠을 틈타 들어온 태진은 비에 젖은 수트를 털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드디어 오늘이구먼. 그 할망구 도장은 어디 있어? 안방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거 내가 미리 찾아놨어. 이제 손가락만 누르면 돼. 두 사람은 안방으로 향했다. 명자는 침대에 멍하니 앉아 벽을 보고 중얼거리고 있었다. 곰탕, 핏물을 빼야지. 깨끗하게 빼야 해. 태진은 명자의 가냘픈 어깨를 거칠게 돌려 세웠다. 명자의 눈에 공포가 서렸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노망난 노인 연기를 이어갔다. 누구냐? 우리 성훈이 친구냐?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어? 할머니, 좋은 말로 할 때 여기 손가락 한 번만 찍읍시다. 그러면 아주 좋은 병원에 가서 편하게 쉴 수 있게 해줄게. 태진이 명자의 오른손을 잡아 끌었다. 명자는 온 힘을 다해 저항했다. 싫어, 이거 우리 준호 거야. 내 아들 거야. 이놈들아 나가라. 이 할망구가 정말. 태진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냈다. 그는 명자의 손목을 비틀며 억지로 인감도장을 쥐어주려 했다. 수지는 옆에서 명자의 다리를 붙잡고 소리쳤다. 어머니, 제발. 좀 이게 다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준호 씨 사업 자금도 부족하다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버티면 준호 씨만 힘들어진다고요. 수진의 가증스러운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명자는 발버둥을 치다 일부러 식탁 위에 놓여있던 뜨거운 찻잔을 발로 찼다. 챙그랑 찻잔이 깨지며 뜨거운 물이 태진의 구두 위로 쏟아졌다. 악에 미친 할망구가 진짜. 태진이 명자의 뺨을 향해 손을 번쩍 들어 올렸다. 쳐라, 쳐봐라. 이 도둑놈아. 명자가 갑자기 눈을 부릅뜨고 태진을 노려보았다. 순간적인 기백에 눌린 태진이 멈칫했다. 하지만 수진이 도끼 어린 눈으로 명자를 쏘아붙였다. 오빠 망설이지 마. 어차피 치매라 기억도 못해. 빨리 찍어. 태진은 명자의 손가락을 붉은 인주에 강제로 찍어 누른 뒤 서류 위에 거칠게 내리찍었다. 명자의 지장이 위임장 마디마디에 붉은 낙인처럼 박혔다. 됐어. 이제 다 내 거야. 종로 건물도 3억 보험금도. 수지는 서류를 품에 안고 미친 듯이 웃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기괴하게 울려 퍼졌다. 태진 역시 만족스러운 듯 수진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제 이 할망구만 처리하면 되나? 응, 내가 미리 준비한 게 있어. 마지막으로 따뜻한 국 한 사발 대접해 드려야지. 수지는 주방으로 가더니 미리 끓여둔 소고기국에 하얀 가루를 듬뿍 넣었다. 그리고는 명자 앞에 다가와 쟁반을 내려놓았다. 어머니, 오늘 고생하셨으니까 이거 드시고 푹 주무세요. 아주 영원히요. 수지는 명자의 입가에 숟가락을 들이밀었다. 명자는 국그릇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탐욕과 배신이 끓고 있었다. 명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수진을 보았다. 그리고는 아주 나직하게 하지만 뼈를 깎는 듯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수진아, 너는 이 국물이 무슨 맛인지 아느냐? 수진의 손이 멈칫했다. 명자의 눈빛이 다시 또렷해져 있었다. 이건 40년 동안 내가 흘린 땀맛이고 내 남편 준호가 먹고 자란 피맛이다. 그런데 네가 감히 이걸 나한테 먹이려 들어. 어머니 당신? 수진이 당황해 뒷걸음질 쳤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안방문이 박살나듯 열리며 준호가 들어왔다. 그의 뒤에는 이 형사와 무장한 경찰들이 서 있었다. 수진아, 내 입으로 직접 말하는 거 내 귀로 다 들었다. 준호의 목소리는 분노로 인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명자가 설치한 홈캠과 실시간으로 연결된 핸드폰이 들려 있었다. 모든 범죄 정황, 강제로 지장을 찍는 모습, 그리고 독이 든 국을 먹이려던 순간까지 고스란히 녹화되고 있었다. 준호 씨,
이건 오해야 이 남자가 강제로 들어와서. 수지는 태진을 밀쳐내며 준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 하지만 준호는 차갑게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내 어머니 목숨을 노리고 내 재산을 빼앗으려던 여자. 너는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야. 짐승이지. 태진은 창문을 통해 도망치려 했으나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에게 단번에 제압당했다. 수진 역시 이 형사의 차가운 수갑이 손목에 채워지는 것을 보며 자리에 주저앉았다. 김명자 씨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 형사가 명자를 부축했다. 명자는 침대맡에 앉아 흐트러진 머리를 정리했다.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내려다보았다. 붉은 지장이 찍힌 그 종이들이 마치 수진의 파멸을 선언하는 고발장처럼 보였다. 명자는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는 수진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다. 수진은 증오에 찬 눈으로 명자를 노려보았다. 할망구, 당신이 다 꾸민 거지 치매인 척하면서 우릴 속인 거야. 명자는 수진의 얼굴을 향해 싸늘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수진이 명자에게 했던 것처럼 그녀의 귀에 대고 나직하게 속삭였다. 수진아, 곰탕 핏물은 그렇게 빼는 게 아니야. 네 죄부터 빼야지. 10년 동안 간방콩밥이나 먹으면서 천천히 우려내보거라. 수진의 비명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우며 멀어져 갔다. 준호는 명자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명자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창밖을 보았다. 비는 어느새 그쳐 있었고 구름 사이로 창백한 달빛이 비치고 있었다. 길고 긴 연극이 끝났다. 이제 명자의 진짜 인생이 다시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됐다 준호야. 가마솥 불 거라. 이제 다 삶아졌다. 명자의 목소리는 깊고 단단했다. 40년 가업을 지켜온 여장부의 위엄이 비 내린 밤 공기 속에 장엄하게 울려 퍼졌다. 취조실의 형광등은 잔인할 정도로 창백했다. 수평으로 놓인 철제 책상을 사이에 두고 수진과 이 형사가 마주 앉았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종로의 건물주 며느리로서 우아함을 뽐내던 수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화장은 번져 눈가는 시커멓게 얼룩졌고 헝클어진 머리칼은 그녀의 추락한 처지를 대변하고 있었다. 말씀하세요, 오수진 씨. 시어머니 김명자 씨의 국에 수면제를 넣은 이유가 뭡니까? 이 형사의 낮은 목소리가 취조실의 정막을 깼다. 수진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라니까요. 어머니는 치매예요.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혼자 약을 드셔놓고는 저한테 덮어 씌우는 거라고요. 형사님 속지 마세요. 그 노인네 보통 영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수지는 마지막까지 명자를 미친 노인으로 몰아쓰며 발악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다. 하지만 이 형사는 대답 대신 책상 위에 노트북 화면을 수진 쪽으로 돌렸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화면 속에는 명자가 거실 천장에 설치했던 초소형 카메라의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수진이 국그릇에 하얀 가루를 쏟아붓고 숟가락으로 휘휘 젓는 모습이 날짜와 시간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어서 태진과 통화하며 이번엔 양을 2배로 넣었어. 오늘 밤이면 끝이야 라고 말하는 음성이 취조실 안을 가득 채웠다. 수진의 안색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입술이 달들 떨리며 아무런 말도 내뱉지 못했다. 이 영상뿐만 아니라 박 원장님이 분석한 호박죽 성분 보고서 그리고 역삼동 오피스텔에서의 불륜 현장 사진까지 다 확보했습니다. 공범 최태진도 이미 모든 죄를 자백했고요. 뭐라고요? 태진 오빠가 자백을 했다고? 수진이 멍하니 되물었다. 이 형사가 싸늘하게 덧붙였다. 최태진 씨는 본인이 주도한 게 아니라 오수진 씨가 돈으로 유혹해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하더군요. 모든 책임은 당신에게 있다고 말입니다. 이런 개자식. 수진이 비명을 지르며 책상을 내리쳤다. 사랑이라 믿었던 제 목숨과 시어머니의 목숨까지 맞바꾸려 했던 그 남자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이 그녀를 무너뜨렸다. 수진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탐욕으로 쌓아올린 공든탑이 모래성처럼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때 취조실의 문이 열리고 명자가 들어왔다. 그녀는 더 이상 허리가 굽은 노인이 아니었다. 빳빳빳하게 달인 한복을 입고 정갈하게 머리를 빗어 넘긴 명자의 모습은 40년 종로 곰탕집을 지켜온 여장부 그 자체였다. 저 어머니. 수진이 젖은 눈으로 명자를 올려다보았다. 명자는 수진의 앞에 멈춰서서 싸늘한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 눈빛은 분노를 넘어선 깊은 멸시였다. 수진아, 40년 동안 가마솥 앞에서 사고를 고며 내가 배운 게 딱 하나 있다. 핏물 제대로 안 뺀 고기는 아무리 좋은 양념을 쳐도 결국 비린내가 나서 못 먹는다는 거다. 명자가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수진은 그녀의 기백에 눌려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다. 너는 내 집안에 들어와서 핏물을 빼기는커녕 내 아들 가슴에 대못을 받고 이 애미의 목숨줄을 조였다. 내가 치매라고 그래. 내가 미친 척 연기를 하긴 했다만 그 덕분에 네 그 시커먼 속내를 똑똑히 볼 수 있었지. 이제 명자는 품 안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수진의 이름으로 명자가 몰래 만들어 두었던 적금 통장이었다. 이거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온 날부터 내가 매달 곰탕 팔아 한 푼, 두 푼 모은 거다. 나중에 너희들 아이 낳으면 교육비라도 보태주려고. 3억 보험금, 그 돈 없어도 너는 이미 이 통장 주인이었어. 그런데 너는 그 짧은 시간을 못 참고 독을 탔구나. 수진이 통장을 확인하더니 오열하기 시작했다. 통장에는 명자가 수진을 진심으로 식구로 받아들이려 했던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수진은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려 명자의 발치를 붙잡았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그 남자가 시켜서 돈이 필요해서 그랬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명자는 수진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용서는 사람이 사람한테 하는 거다. 짐승한테는 심판뿐이야. 너 때문에 내 아들 준호는 평생 가슴에 구멍이 뚫려 살게 됐다. 그 죄를 네가 어떻게 갚을 건데? 명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 형사를 보았다. 형사님, 법대로 엄하게 처벌해 주십시오. 선처 같은 거 절대로 필요 없습니다. 명자가 취조실을 나가려 하자 수진이 뒤에서 악을 쓰며 소리쳤다. 김명자,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당신이 건물을 안 내놓으니까 노인네가 죽지도 않고 버티니까 내가 그랬다고. 명자는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지 않으는 채 한마디를 던졌다. 수진아, 건물을 안 내놓은 게 아니라 네가 그 건물을 담을 그릇이 안 되었던 거다. 평생 그 좁은 감옥 안에서 내 그릇이 왜 깨졌는지 생각하며 살거라. 명자가 경찰서를 나서자 밖에는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다. 준호는 붉어진 눈으로 어머니를 부축했다. 종로의 밤거리는 여전히 분주했고 곰탕집 가마솥에서는 여전히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을 터였다. 명자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다. 비록 큰 상처를 입었지만 이제 비린내 나는 핏물은 다 빠졌다. 명자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야 가마솥 밑에 불을 줄이고 맑은 국물을 떠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준호야, 가자. 내일 아침 손님들 맞으려면 육수 다시 점검해야 한다. 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종로의 밤거리 속으로 길게 이어졌다. 정의가 승리한 밤, 명자의 가슴 속에는 비로소 평화가 찾아오고 있었다. 새벽 4시의 종로 골목은 여전히 서늘했다. 하지만 안방에 앉아있는 명자의 마음에는 더 이상 예전의 서슬, 퍼런 냉기가 서려 있지 않았다. 그녀는 평소처럼 무릎을 짚고 일어났다. 삐걱거리는 관절 소리는 여전했지만 그 소리가 더 이상 세월의 무게나 죽음의 전조처럼 들리지 않았다. 그것은 살아있음을 알리는 기분 좋은 신호였다. 명자는 오랜만에 자신의 일터였던 곰탕집으로 향했다.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운영을 맡겼지만 건물의 1층 한 구석은 여전히 그녀의 삶이 깃든 공간이었다. 가마솥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얀 증기가 가게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명자는 커다란 국자를 들고 육수를 한번 저어보았다. 묵직한 저항감과 함께 구수한 향기가 코끝을 찔렀다. 어머니, 일찍 나오셨네요.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돌아보니 아들 준호가 서 있었다. 수진의 사건 이후 준호는 매일 아침 어머니를 뵈러 왔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지울 수 없는 상처와 회한이 남아 있었지만 예전의 무력한 모습은 사라지고 있었다. 준호냐? 그래, 밤새 잘 잤고. 네, 엄마는요? 이제 잠 좀 편하게 주무세요. 명자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독이 든 대추차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밤, 누군가 내 도장을 훔칠까봐 잠결에 소스라쳐 깨지 않아도 되는 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명자는 새삼 깨닫고 있었다. 두 사람은 근처 공원을 천천히 산책했다. 아침 햇살이 나무집 사이로 부서지며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내려 앉았다. 준호가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다. 엄마, 이번에 집 정리했어요. 그 집 이제 꼴도 보기 싫어서 내놨거든요. 엄마랑 같이 살 아파트 알아보고 있는데 엄마 생각은 어떠세요? 이제 혼자 계시는 거 제가 마음이 안 놓여서요. 명자는 멈춰서서 아들을 바라보았다. 준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효심이 가득했다. 하지만 명자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고맙다, 준호야. 하지만 엄마는 혼자 사는 게 좋다. 40년 넘게 가마솥 앞에서 내 고집대로 장사하던 사람이다. 누구 눈치 보며 사는 거 이제는 못하겠어. 그리고 너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그 상처 씻어내려면 너 스스로 일어서야지 이 어미 치맛자락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도 왜 엄마? 걱정 마라. 나 이제 진짜 내 인생 한번 살아보련다. 곰탕 끓이느라 못 가본 데도 가고 못 먹어본 것도 먹으면서 말이다. 준호는 어머니의 단단한 눈빛을 보며 더 이상 고집을 피우지 않았다. 대신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다. 며칠 후 명자는 종로 경찰서 근처 한의원을 찾았다. 박 원장은 명자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로 반겼다. 영자씨, 아니 이제 명자씨라고 불러야 하나 얼굴이 아주 좋아지셨어요. 10년은 젊어 보이십니다. 원장님 덕분이죠. 그날 그 호박죽 분석 안 해주셨으면 저 지금 이 세상 사람 아니었을 거예요. 무슨 말씀을요? 영자씨가 워낙 똑똑하고 담대하셨던 거죠. 자, 이건 제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박 원장이 건넨 것은 제주도행 비행기 표였다. 이제 그만 곰탕솥 내려놓으시고 바다 좀 보고 오세요. 가서 푸른 파도 보면서 가슴 속에 남은 고춧가루 같은 앙금들 싹 다 씻어내시라고요. 명자는 비행기표를 내려다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70평생 비행기 한번 타보는 게 소원이었지만 곰탕 국물 식을까봐 한 번을 못 떠났던 세월이었다. 한 달 뒤 명자는 제주도의 푸른 바닷가 앞에 서 있었다. 세찬 바람이 그녀의 흰머리를 흐트려 놓았지만 명자는 피하지 않고 그 바람을 온몸으로 맞았다. 눈앞에 펼쳐진 끝없는 수평선이 마치 그녀의 새로운 인생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찍었다. 그리고 그 사진을 아들 준호에게 보냈다. 잠시 후 답장이 왔다. 엄마 너무 멋져요. 거기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푹 쉬다 오세요. 사랑합니다. 명자는 미소를 지으며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다. 문득 교도소에 수감된 수진의 소식이 떠올랐다. 정 여사가 면회회를 가서 울고불고 난리를 쳤다지만 명자의 마음에는 더 이상 분노도 증오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것은 이미 지나간 육수 찌꺼기일 뿐이었다. 명자는 모래사장에 앉아 밀려오는 파도를 바라보며 나직하게 읊조렸다. 인생이라는 게 참 곰탕하고 똑같구나. 처음엔 핏물 빼느라 비리고 끓일 땐 뜨거운 불에 데워가며 고생하지만 끝까지 정성 들여 우려내면 결국 이렇게 맑고 깊은 국물을 얻는 것을.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당당하게 걷기 시작했다. 주름진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70세 김명자. 그녀의 인생 가마솥에는 이제 독이 아닌 희망과 자유라는 이름의 새로운 육수가 펄펄 끓고 있었다. 자, 이제 진짜 내 인생 한 사발 들이켜볼까? 명자의 활기찬 목소리가 제주도의 푸른 파도 소리에 섞여 멀리 퍼져 나갔다. 해는 중천에 떠 있었고 그녀의 앞길은 그 햇살만큼이나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